여기서 벌써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능동적 감시를 평생 할 수는 사실 없지 않나요? 오히려 이때는 해야죠. 수술을. 주치의가 이건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환자도 이제 능동적 감시를 하다가 이분은 수술을 하게 되셨네요. 이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 환자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일단 세침 검사를 외부에서 했는데요. 5단계면 암 의심이에요. 근데 우리 병원에서 판독은 3단계 비정형세포가 나왔어요. 이 부분이 헷갈린다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런 경우는 어디를 믿어야 할까요? 외부에서 했던 그 슬라이드 판독을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병원에서 재판독했던 걸 믿어야 될까요? 내 감. 감. 네. 내 짬에서 오는 감. MC는 지금 보니까 워낙 우리랑 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하는데 일반인들은 저러면 우리 병원에서 한 걸 더 믿고 싶을 거예요. 우리 병원이 조금 더 큰 병원이고 그리고 더 전문하는 병원인데 여기에 우리가 의사들이 생각할 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병원이라 그래서 다 믿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저런 경우에 설명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중앙아시아 어디서 세침검사를 해서 5단계 나왔던 게 우리가 2단계 양성으로 나와도 재검을 할 수 없다면 5단계 쪽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치료 방침을 수립해야 됩니다.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병원이나 큰 대학병원에서 그 한 게 꼭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카테고리 3 정도가 나오면 암일 확률이 이제 한 15%까지도 올라가잖아요, 최대.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카테고리 3이 나온 거에 대해서 환자의 앵사이어티, 약간 불안감이 전 바로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3번으로 믿고 수술을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 것 같기는 해요. 뭔가 큰 병원이기도 하고 갑상선 하면 강세 이런 게 있으니까. 나는 좀 생각이 다른데 예를 들어 사람 몸에서 우리가 이제 대장의 용종 같은 걸 띄잖아요. 근데 그러면 거기서 암이 몇 퍼센트 정도 나오냐면 3 내지 5%가 나와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그렇게 돼도 띄어서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간단한 시술로 되는 게 아니라 수술이라 전신마 치료해야 된다는 거 되기 때문에 카테고리 3로 수술을 한다면 예를 들어 100명을 수술했는데 85명은 암이 아닐 거야.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꼭 다시 한번 검사를 해야 된다. 이 정도를 우리가 의사들이 강조하는 거죠. 카테고리 3라면. 근데 만약에 한 번 더 했는데도 카테고리 3가 나왔으면 환자분의 약간 그런 거에 따라서 수술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그건 또 좀 다른 게요. 그건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2번 검사했는데 카테고리 3가 2번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산수가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우리 병원의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그런 환자들은 한 39점 몇 %, 말하자면 한 40% 정도 암 확률이 있더라. 그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건 이제 암이 아니라는 말은 아닌 거죠. 3번 검사했는데 처음에 카테고리 3, 그 다음에 양성 나왔다. 그러면 두고 봅시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벌써 걸렸어. 이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암 확률이 40%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환자분에 대해서 이제 헷갈렸다는 거는 저희가 이해를 했고, 그래서 이분의 케이스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초음파를 보시면 왼쪽에 마우스로 움직이는 이 부분에 혹이 있을 거예요. 0.7 곱하기 0.5cm. 자, 여기 파워 포션이라고 했던 거를 좀 주목해 주시면 꼭대기에 있는 암은 굉장히 스킨 메타시스라 그래요. 연목으로. 무슨 기전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스킨 메타시스요? 스킵. 스킵. 건너뛰어서 발음이 발음. 이제 발음이 별로 안 돼요. 경상도 발음 경도. 스킵 메타스타시스라 그래서 이게 원격 전이보다는 연목 전이가 잘 돼요. 우리 경험상. 그래서 요걸 갖다 계속 주목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근데 그건 이제 내가 추가 설명을 하면 그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른 것들은 림프관이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에 림프 노드라 그래서 임파선이 이제 주로 중앙구역에 있는데 딱 맺힌단 말이죠. 그럼 전이가 날아가면 중앙구역에 있는 임파선이 전이가 될 텐데 여기는 중간에 그 거쳐지는 게 없이 바로 연목으로 연결돼요. 림프관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암세포가 날아가면 측경부로 전이가 더 먼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중앙구역이라는데 전이가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연목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중앙구역인 전이가 없이 연목으로 바로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갑상선 모양에서 약간 위에 있던 그 암들은 옆으로 퍼지기가 쉽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그래서 CT상을 봤을 때는 CT로는 뭐 다행히 임파선 전이 같은 건 안 보였는데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이게 피 검사 수치고 근데 뭐 양옆에 양성 임파선 같은 거는 보인다고 이렇게 연목 전이는 없지만 이런 판독을 내려주셨어요. 영상의학과에서 지켜볼 수 있는 그 컨디션 안에 들어가 있죠. 아까 0.5cm고 뭐 위치는 조금 우리가 안 좋지만 그래도 가족력도 없고 유전자 변이도 없고 피막 침범도 없고 근데 이분 수술을 선택을 했어요. 아까도 제일 마지막에 환자가 수술하는 경우에 제일 마지막 부분 환자가 불안해한다. 그 부분으로 수술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왜냐면 사실 위치도 좀 위치가 불안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솔직히 저라도 불안하니까 수술하고 싶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행히 빨리 그렇게 수술을 하셔서 그 당시에 중앙임파선 전이가 없이 0.3cm 암의 포션은 0.3cm고 마이크로 칼시노마 이 부분은 사실은 결과를 놓고 보자면은 능동적 감시 즉 적극적 감시가 가능한 그런 조건에 드는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능동적 감시를 평생 할 수는 사실 없지 않나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정말 예리한 질문인데 참 깝깝한 이야기예요. 그럼 언제까지 지켜볼 거냐? 그게 이제 문제인데 지금 그런 대답을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게 이제 일본에서 이걸 시작했으니까 가장 데이터가 많은데 제가 그 질문해요. 언제까지 지켜볼 건데요?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미야우치 쌤 밑에 있는 닥터 이토라고 되게 유명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지켜보면서 갑상 호르몬을 써서 그 TS 서프레션이라고 그랬죠. 자극 호르몬 억제요법. 크지 않게 한다. 네,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그 학교에서 발표를 했어요. 내가 질문을 했는데 그럼 언제까지 약을 쓰냐? For life long time? 했더니 애가 어버어버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라는 말을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안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이분은 수술을 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결과가 뭐 능동적 감시가 가능한 수치였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저는 궁금한 게 그 능동적 감시라는 거는 내가 평생을 해야 되는 건가? 이론적으로는 수술 안 하면 평생 지켜보고 있어야죠. 네, 그런 생각이 그것도 들어서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반대하는 거예요. 박정우 선생님 말씀도 이게 수술을 늦추는 거지 수술 안 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다. 맞아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언제까지 갖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걸요? 그런 평생을 갖다가 모아온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뭔가 능동적 감시가 사실 전 처음에 좋다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수술도 안 해도 되고 뭔가 나한테 아직 그 라이프가 좀 남아있는 느낌? 그 하트가 아직 몇 개 남아있는 느낌이라 아, 좀 괜찮다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평생을 환자로 살아야 되는 그렇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분이 뭐 약을 평생 줘야 된다면 뭐 여행을 가든 뭐 내 노후를 준비하든 항상 그 약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삶이 될 것 같아서 아 능동적 감시의 뭔가 이면을 오늘 조금 느끼는 것 같은. 내가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인데 미야우치 쌤하고 저하고는 이제 거의 천적 관계처럼 돼 있는데 제일 공격을 내가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똑같은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했더니 미야우치 쌤이 뭐라 하냐 아니 그러면 수술하고 나면 안 와도 돼? 그건 아니죠. 그래서 나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차이가 하나 있다. 수술한 사람들은 와서 보지만 리스크를 확 줄인 상태에서 보는 것이고 당신이 하는 시스템은 리스크를 여전히 암이라는 리스크를 갖고 가는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그 찾아봤을 때 웃을 수 있는 횟수가 좀 더 늘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확 줄었고 이제 재발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면 "헉, 정말요? 이제는 뭐 3년에 한 번 와도 되고 5년에 한 번 와도 돼요? 라고 하게 될 텐데 사실 능동적 감시를 하면 저는 오기 전부터 살짝 긴장될 것 같긴 하거든요. 커졌으면 어떡하지?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리스크를 줄인 상태로 가느냐 뭐 결국 병원에 오긴 올 텐데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이제 불안감 때문에 수술은 하셨고 지금은 다 완치된 상태일까요? 다음 얘기 중요한데요. 보시면은 여기 임파선이 하나 커져 있어요. 아까 임파선 전이가 분명히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또 이게 뭔가 커진 게 보여요. 보통 이거는 이렇게 줄이가 있으면 이 양성 임파선에 가깝긴 한데 되게 애매하게 생겼네요. 저렇게 보면 저거는 괜찮다고 볼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저런 사진은. 뭐가 통통해요. 이렇게. 네, 그렇지. 이 아래가 통통해. 요거 별로 기분 좋은 소견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파선 쪽에 세층 검사를 했는데 재발을 한 건가요? 네. 근데 0.7cm니까 이분이 또 이 0.7cm 임파선에 대해 또 적극적 감시를 또 하기를 또 원해요. 그게 좀 특이한데 처음에는 불안해서 수술했는데 재발하니까 이건 또 좀 지켜보고 싶다. 오히려 이때는 해야죠. 수술을.
물론 이제 환자가 선택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을 텐데 주치의가 이건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재발하고 하면은 빨리빨리 수술하는 게 낫죠. 거의 1cm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박종쌤이 이제 0.7cm 기준으로 해서 좀 지켜볼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뭐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아요. 재발한 케이스는 그건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고요. 재발했다는 그 사실이 재발했던 그 중요한. 자체로 그런 거고요. 이 환자 지금 갑성 호르몬 쓰고 있죠. 있어 있죠. 그게 써야 돼요. 더구나 이럴 때는 갑성 호르몬 요법이 중요해요. 적극적으로 보는 것도 빼먹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을 강하게 잘 써서 그나마 더 잘하지 않게 억압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오실 때마다 설득하세요. 해서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이제 불안하셔서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재발을 하니까 그 수술에 대한 의욕이 꺾이셨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거는 아마 내가 볼 땐 수술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아니,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설명을 잘해준 것 같아요. 환자분의 그 심리적인 그런 그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럴 때 전문가가 정확하게 이제 길을 잃지 않도록 그 어떤 길로 가세요라고 안내를 잘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 이번 증례에서는 저희가 이제 능동적 감시 플러스 이제 재발한 경우도 케이스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국소 재발에 대한 능동적 감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은 국소 재발 같은 경우는 능동적 감시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그게 더 유리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정기적인 검사를 꼭 해야 되고요. 빼먹으면 안 되고 갑성 호르몬 요법을 써서 유리질을 잘하는 게 좋겠고요. 그러나 즉시 제거할수록 좋습니다. 재발이라는 딱 그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사이즈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선택할 수 있죠. 그 수술한 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수술했을 때 그 이게 들어가기도 어렵고 우리가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적고 또 너무 많은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이런 부위면 이거는 바로 수술하기보다는 지켜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런 수술의 위험성이 높은 재발인 케이스와 전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럴 때는 이제 결국 어쩔 수 없이 저럴 때는 지켜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의외네요. 뭔가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 더 빨리 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위험하니까 더 빨리 떼고 싶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리스크가 커서인 건가요? 후유증이나 이런 게? 저렇게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다렸다 수술하는 게 아니고요. 기다렸다가 표적 치료 같은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수술은 지금도 어렵지만 나중에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수술을 못한다라는 케이스인데요. 수술이라는 게 어려우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기관별로 의사의 능력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 떼어내는 건 잘 떼어내는데 사람이 살아야죠. 그쵸. 요새는 그런 말하면 못 알아들 수 있는데 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나태운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얻는 이득이 훨씬 더 많아야지 그 액션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지켜볼 수 있는데 지켜보다가 저게 점점 더 커지고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전신치료, 표적치료 같은 데로 가는 거죠. 항암치료로.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의미가 있는 게 여기서 벌써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지켜보느냐, 수술하느냐, 재발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를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케이스는 또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증례로 넘어갈 건데, 이 환자분은 이제 그레이브스 병이 있으셨다고 해요.